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 경조사가 좀 많으면 부담스럽죠. 또 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요. 저는 거의 뭐 꼭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거의 5만 원 정도. 좀 친분이 없고 해야 되는 경우는 3만 원. 결혼식이나 상담한 데는 조금 더 하고 5만 원 선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을 되니까 더 많아지니까 거기다 이제 나이들 있으니까 부모님 또 돌아가시면 또 조의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조사비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우리나라 자체가 옛날부터 품앗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고쳐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친하지 않은 분들은 5만 원. 그다음에 원래 들어온 만큼 똑같이 하는 게 관례인데요. 그다음에 아주 친한 분들, 내가 앞으로 계속 볼 분들은 10만 원 정도는 해야죠. 그게 보통이죠. 3만 원이나 5만 원 선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했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돈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조금 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선물로 주고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은 부조금 문화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한마디 들어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조사비 지출이 많아질 텐데요. 우리의 전통이죠. 품앗이 문화. 이 품앗이 문화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물질적인 교환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약 52%나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388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금이 전부 자동차나 교통 관련 사업에 쓰인다면 반대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데 쓰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가 공 잘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늘 코트를 펼쳤는데요. 예. 아쉽게 팀은 졌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원정 3차전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네. 지난달 13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어깨 통증을 느껴서 강판된 뒤에 24일 만에 부상 복귀전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비록 3회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6이닝 동안 94개의 볼을 던지면서 삼진 4개, 5피안타 2실점했는데요. 주심의 들쭉날쭉 스트라이크 좀 판정 속에서도 호투를 펼쳤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류현진 선수는 1대1로 맞선 7회 초 공격 투아웃 이후에 네. 자신의 타석대 대타로 교체됐고요. 불펜 투수인 엘버트 선수가 투런 홈런을 맞아서 팀은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가 좀 더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왼손 타자를 좀 더 잘 상대하기 위해서 류현진 대신 자원 엘버트를 내세웠다고 말했는데요. 아하. 네, 하지만 엘버트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127경기에서 96과 3분의 2이닝만 던진 원포인트 릴리프에 가까운 경험이 적은 선수고요. 네. 류현진 선수도 7회에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다고 더 던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현지 취재진들도 잘 버틴 류현진 대신에 엘버트를 택한 매팅리 감독의 용병수를 팬으로 지적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린 다저스는 남은 2경기를 다 잡아야 하는데요. 네. 내일 에이스 크레이튼 커셔를 조기 등판시켜서
기사회생을 노립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 들어와서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죠. 포스트 시즌 4강이 지금 진행 중이죠. 열흘 뒤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열흘 뒤인 17일에 끝날 예정인데요. 예. 그 어제를 기준으로 그 4강에를 확정지은 현재 1, 2, 3위인 삼성과 넥센, NC가 그 이변이 없는 한은 지금 순위대로 포스트 시즌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포스트 시즌의 마지노선인 4위 경쟁에서는 그 LG가 한 발 앞선 상황인데요. 그 LG는 어제 프로야구 최초로 팀 노히트 노런 기록을 세우면서 그 NC를 1대0으로 꺾고 4위를 고수했고요. 그 5위 SK는 하나를 11대1로 대파하고 그 LG와 승차를 한 경기 반차 유지했습니다. 네. 6위 롯데와 7위 두산은 그 LG에 각각 4경기 뒤진 채 기적 같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난지 지켜봐야죠. 네. 야, 저 축구로 가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오늘 소집이 됐죠? 네, 독일 출신 슈틸리케 감독이 새 지휘복을 잡은 축구 대표팀이 오늘 파주에 소집됐는데요. 그 1시간 반 일찍 도착한 슈틸리케 신인 감독은 오늘부터 한국 축구 대표팀은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고요.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 네, 그리고 방금 끝난 기자회견에서는 그 팬들의 가슴에 와닿는 축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축구 대표팀은 오늘 10일에 천안에서 파라과이, 14일에는 서울에서 코스타리카와 A매치 2연전을 치르는데요. 손흥민과 이청용, 기성용 등 유럽파, 이동국과 차두리 등 국내파,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이끈 김승대와 박주호 등이 총출동합니다. 네. 반면 박주영, 김신욱, 구자철, 김진수는 부상 등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영 황제로 불리죠. 펠프스 선수. 네. 출전 정지 받았죠? 네, 그 미국 수영연맹이 마이클 펠프스에게 6개월 출전 징계를 내리고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펠프스 선수는 지난달 30일 새벽에 그 볼티모어에서 그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과속, 차로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겨서 체포됐고요. 네. 오늘 후속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18개를 딴 수영장 펠프스 선수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요. 네. 2009년에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진이 공개돼서 3개월 출전 징계를 받았는데 네. 펠프스 선수는 SNS를 통해서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술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마초까지 문제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 이전부터 양화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청담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방면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상류 나들목부터 청담까지도 정체의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부터 녹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면 수락 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 구간 다시 녹천교에서 지금 마들 지하차도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도심은 지금 종로가 종로 1가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녹사평대로는 남산 3호터널 남단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요. 반대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삼성로는 음마아파트 입구부터 대치역까지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교육비 이거 걱정 또한 많으실 겁니다. 한 교육시민단체에서 통계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분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교육비가 올해도 늘어났다는 건데 어느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이번 조사는 그 분기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가계동향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학생 학원 교육비 예. 이 항목을 이제 사교육비로 이제 표현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작년 2013년 이제 2, 4분기에는 이제 가구당 이제 17만 9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올해 이제 2014년 2, 4분기를 보니 이제 18만 1천 원으로 이제 2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왜 이렇게 적어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대상이 이제 8,900가구 정도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학생이 있는 가구는 한 3,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나누다 보니 평균을 만약- 내다 보니까 네, 만약 학생이 있는 가구만 했으면 이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에 부합하게 네. 느낄 수 있게끔 나오겠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조사에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사교육을 저희가 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좀 특징이 이 사교육을 시키는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입시 사교육을 굉장히 이제 어린 시기로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일찍부터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 분석을 해보니 지금 사실은 대입이 우리나라는 뭐 워낙 예전부터 좀 치열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늘어난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에 좀 서열화. 그러니까 고입을 향한 지금 이 전형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재 교육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재 교육 또한 이 사교육 어렸을 때부터 이 사교육을 늘리는 저 굉장히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소득 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번 조사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이제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100만 원 미만의 이제 월 수입을 갖고 있는 가구와 600만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네. 이게 작년 2, 4분기에는 이 두 계층의 그 차이가 한 9.7배,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이 사교육비 지출이요. 예. 근데 이게 올해 보니까 올해는 18.3배. 18.3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정도가 지금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은 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가정하고 경제 여유가 있는 가정을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비가 아닌 다른 소비 지출도 격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그 반면에 이제 소비 지출 격차를 보면 그건 똑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4배가 차이가 났고요. 네. 올해도 똑같이 4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작년과 올해 좀 이 지출의 차이는 비슷한데 이제 이 사교육비 지출 차이만 2배로 커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참 심각하네요. 네. 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심화가 됐을까요? 이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면 예.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전계층에 있는데요. 네. 소득 하위계층은 사교육비를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제 사실 소득 상위계층은 뭐 다른 항목들을 좀 줄이는 한 있더라도 사교육비는 거의 줄이지 않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정권까지에는 계속 이제 감세 추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그러니까 작년부터겠죠?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작년도 2013년 사교육비 통계를 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제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이제 명목 사교육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늘었는데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줄었다 이렇게 교육부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발표들을 보면 한 번도 실질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명목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나서 이제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약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이 나쁜 교육 정책이 뭐 새롭게 많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대입 전형이라든가 이제 영유아 사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번 정부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고교 체제의 심각한 서열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한 그 결과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개선하지 않아서 이것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인한 좀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재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민단체는 아주 명칭을 그렇게 지지 않았습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이런 세상이 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교육을 이제 의존하지 않고도 사실은 공교육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상급 학교 입시를 준비해서 충분히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소화하기 너무 많은 교육과정 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개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양을 좀 줄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도한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와 이 대학 서열화 문제는 항상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고등학교 서열화가 의외로 심각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이에 대한 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부소장이었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세금이 약 52%나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렸죠. 6825번님께서는 요즘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세금 당연히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6348번님께서는 직접세를 많이 거두고 간접세는 낮춘 게 서민정책 아닐까요? 간접세가 쉬운가 봅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9466번님께서는 월급도 세금, 담배도 세금, 기름도 세금, 서민들은 뭘로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금이 약 52%나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4876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당당하게 직접세를 거두기에는 마찰이 크니 간접세를 점점 늘리는 것 같군요. 아이들 바라보기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8681번님께서는요. 자랑 가진 사람은 봉입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쇼크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그 3분기에 4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예, 이게 전분기보다는 43%, 작년보다는 거의 60% 감소한 건데요. 네.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조 아래로 떨어진 거는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3분기 매출도 47조 원인데 이 역시 전분기보다는 10%, 작년보다는 20%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에 IT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어닝 쇼크 수준이라는 게 그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주력 분야였던 스마트폰 중심의 무선 사업부 고전 탓이 크다고 합니다. 예, 그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그 무선 사업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모바일 부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중국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지금 계속 공세를 취하죠. 하고 있고 또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 6를 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과 점유율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 무선 부분 영업이익이 70%에 달했는데 이런 그 상황 때문에 50%대로 그 하락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TV나 에어컨 같은 생활가전 부문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쪽 매출도 그 2009년에는 3조 원에 달했는데 작년 말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분기 전망도 어둡다고 하는데 해법이 있나요? 네, 문제는 지금 4분기 전망도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 지금 어려운 부분이 무선 사업 분야인데 그 애플이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장담할 수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마트폰 이외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스마트폰 제품을 삼성전자는 그 스마트폰 제품을 차별화하고 또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을 강화하고 뭐 메모리나 부품 사업을 강화하겠다면서 그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 반도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또 생활가전 부문에서 그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충격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 미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정유, 중공업 같은 다른 대부분의 업종도 타격을 입으면서 이 삼성전자와 동반 어닝 쇼크가 가셔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현대차의 경우에도 그 엔저의 여파로 3분기 실적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유업계의 경우에도 전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또 전 세계의 그 공급 과잉이 되면서 그 이번 분기 역시 적자를 낼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고요. 또 조선과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적자를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화학,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국정감사라는 게 있었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라는 거 말이죠. 예. 우리 과거 역사 속에도 있었을까요? 뭐 국정 전반을 감사하거나 이런 건 없었죠. 다만 이제 왕조 시대 때 있었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예. 다만 이제 왕의 그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 기능 그리고 이제 인재 등용에 대한 역시 좀 제어 견제 기능 그리고 특히 관리들의 불법이나 비위에 대한 감찰 기능은 뭐 언제나 있었고 특히 유교적 이상 정치를 표방했던 조선 시대에는 그 기능이 뭐 요즘과 거의 비견될 정도로 강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국정감사 같은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뭐 인재를 발굴한다든가 또 관리들이 부패한 거라든가 이런 건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한 셈이에요? 감시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상당 기간은 또 실효성 있게 감시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럼 어떤 때는 좀 잘하고 어떤 때는 잘못하나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그 감찰하는 측과 감찰받는 측 사이의 긴장 관계, 견제가 가능할 때는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뭐 한통 속일 때는 감찰을 해봤자 형식적이거나 아무 효과가 없거나 그랬던 거죠. 이 관리들의 부패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왜 저 서울시 마스코트가 해치 아닙니까? 그 해치라는 게 좀 의미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명나라 때 양불안스람이 쓴 저 이물기라는 특이한 괴물들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해치라고 하는 동물이 뭐 비늘이 달리고 사자갈기가 달리고 등등 해서 외형을 묘사한 다음에 이 동물이 사람의 선악과 또 잘잘못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물어뜯어 죽인다.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던 동물인가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죠.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가깝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런 상징성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관리 규찰을 담당했던 사헌부라는 관청이 지금 그 세종로 내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치라는 지금 해치 석상을 보고서는 이게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었던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좀 더 남쪽에 사헌부 청사 앞에 있었고요. 사헌부 청사가 어딘지 혹시나 지금 세종문화회관 저 위치쯤 될 겁니다. 그것도 약간 거기 조그만 이게 팻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헌부는 그래서 이제 그 사헌부 관리들은 관모에다가 해치를 표시를 했었고요. 특히 사헌부의 이제 대사헌 책임자는 흉배라고 하죠. 왜? 조선시대 관리들 그 배부 위에 여러 문양이 새긴 천을 달잖아요. 무관은 호랑이를 새겨서 호반이라고 그러고요. 호반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호랑이 새긴 흉배를 달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사헌은 그 흉배에 해치상을 새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해치라고 하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은 관리들의 청렴 결백 또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좀 그에 상응하는 처벌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동물이었죠. 사헌부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의 사헌부라는 게 어떤 기관이었는지 간단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헌이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들의 기강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관서가 이제 사헌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이게 조선시대 감찰기관 중에서는 일단 이제 3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3사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개가 언론기관이기도 하고 동시에 감찰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감찰 업무를 전담했던 관리 감찰 업무를 전담했던 기관이 사헌부죠. 내킨 김에 사간원 홍문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간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관리를 직접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잘못된 처사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죠. 감히. 왕이 항상 잘하는 법이 없잖아요. 왕이 자기 친척이라고 비호하고 친하다고 감싸고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규탄하고 규찰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직언을 하면서 어떤 신하의 잘못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찰기관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특이할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감히 대들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난폭한 왕을 만나면 목숨을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일일지 몰라요. 불충하다, 버릇없다 해서 이제 사형시켜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연산군대 특히 많았고요. 사관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대사관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관원 관리들한테는 예외적으로 근무 중에 음주를 허용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근무 중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관리들은 왜 음주해도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임금한테 직접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맨정신으로는 어렵다면 술을 마시고라도 해라.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허연지기라도 길러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좀 오히려 평소에는 좀 베풀었던 거고요. 아량을 베풀었던 거고 사실은 이제 사관원 이제 우리도 있지만 이제 신입식 신참례라고 해가지고 새로 관서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신입식 신고식 같은 걸 신고식 같은 걸 해요? 옛날에도 신고식이 그럼요.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죠. 얼굴에 먹칠을 한다든가 뭐 옷을 찢는다든가 별별 일 다 있었는데요. 특히 사관원 관리들의 신고식이 아주 혹독하기로 소문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제일 심한 모욕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하는 방식들이었어요. 뭐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기강 잡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이제 무슨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할 말은 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취지에서 사관원이 이제 굉장히 힘든 관리였고요. 한번 되면 사관원 관리가 되면 이제 그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같은 직급이라도 그런 직급이었고요. 어려운 직업이죠. 네, 세 번째는 홍문관은 이제 학문 전반을 다루는 곳이고 주로 이제 임금한테 학문을 이제 논하는 그런 자리이고 최고 책임자는 이제 대제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학문을 논한다 보니까 여기서는 국정에 대한 감사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왕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걸 이제 조언하고 자문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서 왕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그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왕을 이제 규찰하는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죠. 그래서 이 세 기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했고요. 삼사. 이제 언관이라고도 불렀고요. 언관. 왕에게 이야기하는 관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찰기관 기능을 같이 가졌던 거죠. 그렇군요. 참 지금이야 이제 삼권이 분립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다 왕이면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사가 있어가지고 왕에 관해서 늘 옳은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런 게 좀 잘 된 때는 좀 왕조가 잘 된 때고. 그렇죠. 일단 언로가 통하고 비판이 살아있으면 부정이나 비위, 부패 같은 것들이 적고요. 그게 막히면 이제 항상 부패가 살아나는 거죠. 그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통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그 탐관오리, 부패 관리들이죠. 탐관오리들이 잡혔다 하면 아주 특별한 그 형벌을 줬다는 게 무슨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장어죄라고 했어요. 탐관오리들이 이제 그 탐관죄죠.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돈을 챙기고 재물을 챙긴 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했어요. 개념적으로는 팽형에 처하게 돼 있었거든요. 팽형이라는 게 뭡니까? 삶아 죽이는 형벌이죠. 삶아 죽여요? 네, 너무 잔인하니까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실행은 안 됐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저 교법빌딩 뒤에 해정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개천이 흘러서 그 다리 앞에 큰 솥을 걸어두고 불을 떼서 물을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죽은 건 아닌데 실제로 죽은 사람 취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고걸 하고 그다음부터는 봐도 아는 체를 해서는 안 되고. 곡도예요? 그러면요. 그거 들어가나 나오면요. 아이고. 시체예요. 살아있는 시체 취급을 사체로 하는 거죠. 취급해서 곡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후손은 뭐 벼슬길을 막았고요. 그렇군요. 참 부패 관리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실제로 왜 그런 팽형을 했냐면 춘향전에 보면은 부패 관리의 전형으로 변학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그래서 변학도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이몽룡이가 찾아가서 시를 하나 읊죠. 그 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동이의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이고 옥쟁반의 기름진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고혈이다. 고혈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탐관오리가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탐관오리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들이 그를 삶아서 그 살과 뼈를 직접 보고자 하는 자들이다. 살점을 뜯어먹고 싶어 하는 자들이다. 백성의 살과 피로 배를 불렸으니 백성이 그 살과 피를 돌려받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팽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영조는 이제 탐관오리가 발견되면 진짜 팽형을 하겠다고 펄펄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대의 유례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석탈관직하고 아니면 뭐 사형에 처하고 말아라. 이런 걸로 넘기곤 했었죠. 그러셨군요. 저 역사상으로라도 유명한 탐관 오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유명하다면 좀 있지만
뭐 어떤 사람도 이 생각을 하시나요? 이로 헤아릴 수는 없죠. 뭐 사실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의외의 인물이라면 이제 황희정승의 아들이 이제 황소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영의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 걸쳐서 영의정을 냈다 해서 대단한 이제 명문가가 됐는데 이 황소신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성황, 심력황이라고 이 사람의 인물평을 해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이 황씨고 마음도 누렇다. 이렇게 이제 욕심이 많았다. 노랭이었다. 여기까지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황희정승이었는데도 뭐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그 처신을 잘못하면 역사에 영원히 그러니까 성황 심력황이라고 하는 말은 황노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됐었고요. 명종 때 심전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사관들이 지적하기로는 유명한 탐관오리라서 뭐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재산 뺏기를 밥 먹듯이 했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풀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잘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제 갑오 동학농민운동에 발단을 제공했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근세에 있었고요. 고부군수. 그렇죠. 또 뭐 고종 때 평안감사 민영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마는 민영준이라는 사람도 평안감사 시절에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어.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 제1의 부자 소리를 들었는데요. 뭐 나중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런 짓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늙어서 젊은 여성들하고 같이 한 방을 써야 같이 자야 이제 체력을 보호할 수가 있으니 여자애들을 바쳐라, 처녀를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바치기 싫으면 대신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제 탐관오리들이 있었고요. 특히 뭐 을사오적으로 꼽혔던 이지용 같은 인물들도 지방관 시절에 죄 없는 사람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죄를 면해주는 대가로 착복한 액수가 워낙 많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얘기하기 좀 쉽지가 않죠. 돈 뜯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수없이 많았어요. 돈이 될 것만 같으면 별짓을 다 했으니까요. 우리 전우용 선생님께서는 전공이 어느 시대이신가요? 저는 이제 근대사. 대한제국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뭐 현대사, 근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세사에 관해서 해방 이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탐관오리를 짚어보세요라고는 주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대 감찰위원장이었던 정인보 선생이 그 시절엔 이제 관리들한테 급여를 제대로 못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탐관과 오리를 구분하자. 고위층에 있으면서 축제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자들은 탐관이라 하고. 탐관하고 오리. 말단직에 있으면서 생계를 위해서 워낙 월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부정하는 자들은 오리라고 해서 오리는 좀 봐주고 탐관만 처벌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생계형 부패네요. 그렇죠. 감찰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부 수립 직후에는 사실 공무원들 처우가 워낙 열악했었고요. 그러니 감찰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겠죠. 그런데 그게 관행이 한번 되면 처우가 열악할 때의 관행이 그런 이제 부패 관행이 만들어지면 처우가 나아져도 바뀌질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참 돈봉투 받아가지고 제표 들어간 벼슬 높은 사람 많았습니다. 많았죠.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피라미들 또는 이제 아주 높은 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약간 소원한 사람들만 잡혔지. 전직 대통령들도 줄줄이 교도소 갔습니다. 유일의 일이죠. 청와대에서 돈 받아 먹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참 이 나라 참 이 부패 문제 정말 심각한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많았군요. 자, 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노력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말씀하신 3사 노력. 그 암행어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몽룡 변학도 예에 보듯이. 근데 우리가 신양전을 보시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몽룡과 변학도가 같은 당파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 변학도가 이몽룡 아버지 친구라면 그게 되는 일이었을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선 말이 19세기쯤 돼서 이제 세도 정치가 본격화하면서부터는 암행어사가 뭐 미리 이제 알려주거나 요즘도 그러잖아요. 왜 단속 나가면 단속반 미리 알려주고 단속반 뜬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 뭐 사전에 그냥 서로 알아서 눈 감아주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영재원 양반의 암행어사 방문수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암행어사 방문수. 예. 그 영정존 양반의 탕평으로 이제 당파 그 싸움을 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던 그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 노론 세습 일당 독재가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허용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지금 이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뭔가 하여튼 이 정부나 또 관리들의 정책적인 것, 또 뭐 개인적인 것 여러 가지 이제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부실 감사하고 맨날 호통이나 치고 말이죠. 빈 껍데기가 되고 아주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역사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좀 찾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공직사회 변화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좋은 노력을 한 경우들이 덜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잘 만들어도 운영의 문제들이 항상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3사 제도도 왕권을 견제하고 그 관리들의 비위를 규철하는데 아주 나름대로 효율적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일반 노론 일당 전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십 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남의 비위를 규찰해야 될 사람들이 놓고 보면 저게 이제 몇 년 후 자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부패하면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야 삼권 분립하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역대 국정감사를 보면 뭐 야당을 그냥 호통치고 소리 지르는 게 다인 것 같고 또 여당은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냥 어떻게든 감싸고 비호하는 데 급급하고 이런 양상을 보여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4대 강행 사업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이제 국정감사에 아직도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당시에 국정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와서 또 문제가 될 상황도 아니고 부작용도 적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 감찰 기능을 가졌다면 감찰을 충실해야지 감싸는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선시대만도 못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자꾸 감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김영란법도 통과시켜요. 지금.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막 무조건 받으면 이유로 불문하고 다 이제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무슨 팽형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겁을 먹고 안 합니까? 조선시대의 원칙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벌백계라고 하는데요. 일벌백계는 참 좋은 말이죠. 그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벌백계 한다고 일벌백계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을 벌해야 이렇게 이제 밑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조선시대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국회가 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 고위층이 하는 거에 대해서 손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들고. 아니, 그렇죠? 저 법원에 저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나오라는데도 방탄국회 만들어가지고 안 보내고 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팍팍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들고 이러면 일벌백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유전무죄,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고쳐나가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제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세금이 약 52%나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2586번님께서는 휘발유 값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데 정부가 나서서 기름값을 깎아주지 못할 망정 원가보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9466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나랑 기술감독 안홍진, 정시아, 작가 김영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